자, 오늘 브록의 제목은 I'm sorry vs 시원한 콩나물국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자, 오늘은 브록을 좀 앞에다 가져와 봤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좀 뜬금없지만 저희들은 형용사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김 대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orry와 시원한 모두 형용사죠. 이걸 먼저 알고 형용사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먼저 시원하다라는 우리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콩나물국이 있습니다. 뜨거운 콩나물국입니다. 자, 이 콩나물국이 뜨겁다라는 팩트를 우린 정확히 알죠. 그리고 동시에 마시면서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시원함은 이렇게도 쓰입니다. 어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원하다고 하죠. 이거 원어민들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어민들의 표현력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관점 때문이죠. 자, 이 그릇에 담긴 뜨거운 국. 우리가 이것을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자체가 시원해서가 절대 아니죠. 지난 몇 년간 저희들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들은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을 연결되게 본다. 하모니가 중요하다. 하나하나를 따로 보지 않는다. 전체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리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 뜨거운 콩나물국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풀어주는 거죠. 우리는 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을 콩나물국에 투영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각각의 동일객체로 보는 원어민들에게 이 국은 뜨겁죠. 뜨거울 뿐입니다. 절대 시원할 수 없는 거죠. 목욕탕의 이 뜨거운 물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과 뜨거운 국물이 이 시원하다고 표현하는 우리의 감각을 그들도 분명히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원어민들의 영어는 독립된 객체로 사물을 바라보는 언어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왜 I'm sorry를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했을까요? 자, I'm sorry를 우리는 어떻게 알죠? 사람에게 보고 바로 쓰면 미안하다.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으면 안 됐다, 유감이다. 이렇게 몇 가지의 뜻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죠.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어민의 느낌으로 이 sorry를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sorry는 sorry입니다. sorry는 늘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개의 뜻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sorry는 한 단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괴로움입니다. distress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냥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원어민의 관점을 투영해보죠. 자, 원어민은 어떻게 바라보죠? 독립된 객체로 바라본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sorry의 감정이 저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김 대표를 향하면 뭔가 김 대표에게 일이 있어서 내가 심리적 고통을 느낀 겁니다. 나 때문이면 미안함이 되고 다른 사람이나 일 때문이면 안타까움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상에는 다양한 객체가 존재하는데 그 객체를 통해 내가 느끼는 모든 심적 고통은 sorry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I'm sorry의 표현을 쓸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즉 I'm sorry는 하나의 표현이지만 바라보는 독립객체가 다 다른 겁니다. I'm sorry가 다양한 그 의미를 갖는 것은 표현의 차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라보는 독립객체의 차이입니다.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했더니 아들이 그 탕에 들어갔다가 뜨거워서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라는 저희 어릴 때 국민 유머 같은 것이었는데 아이들의 그 눈이 원어민들의 관점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영어를 잘 배우나요? 자, 우리도 원래 이 독립객체를 바라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아이들의 눈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의 시간입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저희들이 처음 다루죠. 지금까지 저희 영어 채널에서 이 형용사와 부사를 다룬 적이 있나요? 물론 어근을 통해서 단어를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만 형용사와 부사를 저희 영어 채널을 시작하고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빙고!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희들 영어의 길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차라리 형용사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영어는 더 빨리 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나갔다고요? 네,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 영상이 진행되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저희들 생각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장들이 있네요. When you catch an adjective, kill it. 마크 트웨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형용사를 발견하면 없애버려. 이런 뜻이죠.
I was taught to distrust adjectives. 해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형용사는 믿을 수 없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The adjective is the enemy of the noun. 볼테르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끝을 보여주네요. 형용사는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독립객체의 핵심, 명사의 적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영상에서는 공간의 제약 때문에 형용사를 배척하는 대표적 문장 3개만 올렸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어 작가들, 물론 볼테르는 프랑스 사상가이면서 소설, 희극 뭐 많이 썼죠. 알파벳 문화권의 대부분의 작가들은 형용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사도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마찬가지고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형용사를 잘못 쓰면 영어 문장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독립객체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관사편에서 벙벙한 관념인 명사에 관사를 더해줌으로써 명확하고 확실한 독립객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용사를 더하게 되면 다시 벙벙한 관념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A beautiful woman. 뭐죠? 아름다운 여자. 말하는 화자에게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까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닙니다만 영어는 다릅니다. 형용사 관련된 에세이나 논문 등에 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문을 가지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 beautiful woman walked in the room. 아름다운 여인이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제발 쓰지 말라고 합니다. The jaw of every male in the room dropped when she walked in. 그 방에 있던 모든 남자들의 턱이 떨어졌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형용사가 하나도 없죠. every가 형용사라고요? 아닙니다. every는 다음 시간에 배울 한정사입니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자, 이 두 문장이 말한 바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문장은 아름다운 여성분이 방에 들어왔다 라는 뜻인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듣는 원어민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도저히 독립객체인 우먼이 여전히 벙벙한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모든 남자가 턱이 빠질 정도로 그 여성분이 아름답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독립객체인 여성의 모습이 더욱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건 작가들의 이야기지. 아니, 보통 사람들이야 형용사 많이 쓰지 않아? 그렇죠. 전문 작가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미드나 영드를 보시면, 뉴스나 영어 인터뷰를 보시면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용사로 표현할 만한 곳에 원어민은 독립객체를 씁니다. 걔는 우수한 학생이야. 공부를 잘해. 이런 것들. 여기에 나오는 잘, 우수한 이런 것은 형용사나 부사죠. 물론 이런 것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쓸 수도 있지만 잘 안 씁니다. 대신에 a straight A student 뭐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give it back 이라고 쓰기보다는 it's mine 이렇게 독립객체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원어민은 이렇게 표현 안 해 라고 듣는 대부분의 표현들의 기본 배경이 이겁니다. 독립객체로 바라보는 원어민의 관점 때문입니다. 한국 분들이 잘 보는 영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 표현을 영어로 할 때죠. 반면에 영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의 없어요. 사실 그건 우리한테 너무 쉽죠. 어쨌든 한국 표현을 영어로 하는 것은 참 관심도 많고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상들 많이 보시고 책으로도 찾아보시고 사전도 찾아보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 지금 당장 쓰라고 하면 쓰실 수 있으세요? 결국은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탄성을 가진 고무줄처럼요. Straight A student 하지 못하고 He studies well. It's mine 대신에 give it back. He's good looking 하기보다는 He's handsome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저희들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치 버릇처럼 독립객체라고 말하시는 소리가 저한테 들립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서입니다. 관점을 바꾸지 않으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어를 쓰는 시간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말을 절대적으로 많이 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왜 studies well 대신에 straight A student라는 것을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유를 알아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말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열심히 해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앞에서 이재준 대표가 우리는 형용사를 싫어한다고 했고요. 제가 형용사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영어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조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죠? 자, 본격적으로 형용사와 부사 들어가야겠죠? 가장 먼저 첫 번째, 형용사의 이름입니다. 영어로 adjective입니다. add와 ject, 그 다음에 if로 나눠집니다. add는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쉬우시죠? to입니다. 방향성을 나타내고요. ject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는 어근입니다.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project, eject. 이 어근을 쓰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IVE는 큰 의미는 없는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자, 무엇인가를 던져놓는다. 어디로요? 명사입니다. 원래 이것이 처음 등장할 때 이름은 noun adjective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noun이 빠진 것입니다. 즉, 명사를 향하는 어떤 품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형용사의 역사가 재밌습니다. 형용사를 이해하는데 도움도 되고요. 형용사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팔품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형용사가 품사, 영어로는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즉, 언어로서 제대로 된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 1735년입니다. 영어뿐만 아니고 라틴어, 그리스에서도 이 형용사라는 것이 존재했고 개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역시 독립객체 때문입니다. 영어는 명확한 것을 추구하는데 이 형용사는 그냥 좀 벙벙하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자, 세 번째, 형용사의 사용입니다.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ttributive하고 predicative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바로 수식하는 한종 용법이냐, 보호같이 비동사나 다른 동사들과 함께 서술 형식으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기본입니다. A beautiful woman 하면 attributive가 되는 것이고 she is beautiful 하면 predicative, 서술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형용사를 쓸 법한 곳에 영어는 독립객체를 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형용사를 많이 쓰는 것이고 이 형용사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도사들이잖아요. 형용사의 사용이 우리에게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말에서 형용사 잘 쓰는 것과 영어 형용사 사용은 다르지 않아? 그런데요, 이 형용사 사용은 참 재밌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언어가 있는데 형용사 사용을 조사해보면 모든 언어가 이 형용사만큼은 사용법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사용하느냐, 적게 사용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사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정과 서술이냐가 있고요. 형용사의 순서도 사용법이잖아요. 이 형용사의 순서까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볼까요? 물론 논문들마다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견, 크기, 모양, 나이, 색깔, 출신, 재료, 제목 이렇게 8개로 나누고 이 순서대로 형용사를 나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리플 on이라는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개 혹은 두 개의 형용사를 쓰는 것이 전체의 약 96% 정도이고 세 개까지의 형용사를 쓰긴 하는데 그것은 전체의 약 4%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형용사는 대부분 하나 혹은 두 개를 쓰는 것인데 8개의 순서를 다 외우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외워도 제대로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나는 형용사를 8개를 다 넣어서 말할 거야 하지 않는 이상 형용사는 3개가 한계점입니다. 자,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남죠. 2개 혹은 3개 형용사는 어떡하죠? 자, 외울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형용사가 형용하는 사용법이 거의 같고 이 순서까지 거의 같습니다. 크고 빨간 차가 지나갔어. 빨갛고 큰 차가 지나갔어. 물론 둘 다 가능하죠.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럽죠? 크고 빨간 차가 조금 더 자연스럽죠? 영어도 그렇습니다. A big red car. 순서상
크기가 색깔보다 먼저죠. 영어만 그럴까요?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형용사의 순서는 모든 인간이 비슷하게 느끼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요. 물론 실제로 문장들을 만들고 읽고 할 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문장을 접하고 써보고 해야겠죠. 다음은 이게 좀 중요한데요. 바로 형용사, predicative, 서술용법의 사용입니다. 이건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장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한쪽은 비동사이고 다른 한쪽은 보통 이형식 자동사들입니다. 사실 보어나 이형식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라서 문법이 끝나는 시점 가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쓰게 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서로 매치되게 만들어 놨는데요. 각각 두 문장의 뜻은 거의 똑같습니다. 뉘앙스가 다른 거죠. 자, 예를 들면 be sick과 get sick을 보면 be sick은 상태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get을 쓰게 되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막 아픈 느낌이 좀 듭니다. 얼마 안 된 느낌이 들죠. 왜요? get의 기본 개념은 도착과 획득이잖아요. 이 영상에서 이재준 대표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막 가서 그것을 얻는다. 그런 느낌이 있죠. 조금은 더 역동적이죠. 그래서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보면 이것도 워낙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be asleep과 fall asleep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e는 상태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자고 있는 상태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fall을 쓰게 되면 느낌이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fall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잠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표현이 가능해지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다른 동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뜻이지만 역동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동사별로 하나하나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사편에 가서 좀 더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비동사는 상태, 다른 동사는 같은 뜻이지만 역동성이 느껴질 때 사용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용사 자체는 같지만 동사를 바꿔줌으로써 느낌과 뉘앙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형용사가 원어민 작가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어민들이 우리만큼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대 영어에서 형용사는 팔품사의 하나이고 중요합니다. 영어를 할 때만큼은 우리말 쓰듯이 그렇게 형용사를 많이 쓰지 말자는 뜻.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의 표현을 영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자는 뜻.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객체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형용사의 기본은 끝냈습니다. 자, 이제 부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부사도 팔품사의 하나이고 중요한 품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도 형용사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품사입니다. 적어도 작가들에게는요. 작가들 사이에서는 19세기부터 부사를 반대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운동이라고 해야 하나요? 작가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좀 이상하죠? 형용사를 하면서 형용사 쓰지 말라고 하질 않나? 부사를 하면서 부사 반대 운동이나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사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I close the door firmly 혹은 I close the door strongly. 발음도 좀 힘들고 좀 어색합니다. 그래도 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뜻은 꽉 닫았다, 강하게 닫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씁니다. I slammed the door. close firmly, close strongly를 slam이라는 한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미국 작가 스테판 킹의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스테판 킹의 이야기는 조금 더 해야 합니다만 핵심만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동사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미리 던져놓은 면도 있으니까요. 핵심은 부사를 즐겨 쓰려 하기보다는 동사의 어휘를 길러야겠다는 거겠죠. 이것이 훨씬 영어적이니까요. 자, 원어민의 부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으니까 부사의 이름부터 하나하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부사의 이름 adverb.
ad와 verb로 나눠지죠. ad는 to니까 어디를 향하는 거겠죠. verb, 동사를 향하는 거죠. 부사의 기본은 동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두 번째, 부사의 형태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형용사에 ly라는 어미를 붙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건 누구나 알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요, ly만 붙이면 될까요? 두 번째, ly 외에도 어미를 붙여서 만드는 부사도 있습니다. wise, what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부사인 단어들입니다. never, ever, fast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특히 fast 같은 경우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죠. 이것은 문장 속에서 자주 사용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니까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더 많은 부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네 번째, 전치사가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치사는 부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전치사는 명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이름도 앞전자를 써서 전치사죠. 그런데 뒤에 명사가 없다. 그러면 부사인 것입니다.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아시면 부사의 모양은 끝난 것입니다. 세 번째, 부사의 사용입니다. 그런데 부사의 사용은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부사의 사용은 변화무쌍하고 오늘 만약 다루게 되면 여러분의 틀이 흔들리고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 시리즈를 끝내고 따로 부사의 사용만 다루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 영상은 이 밑에 링크를 반드시 걸어두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조금 서운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예를 통해서 변화무쌍 하겠구나 하는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think different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맞는 문장이겠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 문장을 슬로건으로 쓰겠죠. 다르게 생각하라고요. 그런데 전통문법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think differently 해야죠. 앞에서 fast를 했습니다. 형용사로도 부사로도 쓰인다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fast의 부사는 fastly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fast가 부사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ly를 붙이는 부사를 원어민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사는 진행형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부사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못 봤죠. 19세기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불과 100여 년 전에도 부사는 변화하고 있었고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최신 부사 사용법, 문법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사의 순서. 형용사는 우리의 순서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부사의 위치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들 한번 보실래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것도 사용법과 함께 다룰 것입니다. 사용법과 연결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유도 부사라는 것입니다. there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하는데 맨 마지막 챕터 도치를 하고 나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here와도 연결되어야 하고요. 혹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시다면 여기에 원어민의 here와 되어 만들어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 형용사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수를 나타내는 수사도 형용사입니다. 고유 형용사라고 해서 나라 이름으로 수식하는 방법도 다루어야 합니다. 관계 형용사도 있고 분사에도 부정사에도 형용사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관사에서 특별히 다루어야 하는 것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도 아주 중요하겠죠. The poor, the rich, the wise 뭐 이렇게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원어민들은 즐겨 사용합니다. 더욱이 형용사는 비교급, 최상급에서도 다시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챕터를 더해가면서 층을 쌓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깊이 있게 다룰 필요도 있습니다. 형용사만 그럴까요?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사, 의문부사를 비롯해서 앞으로 나온 챕터들에서 이 부사도 층을 쌓이면서 다져갈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영어 공부법이라고 저희들은 믿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독립객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의도적으로 형용사와 부사를 깔아뭉개긴 했습니다만 사실 영어가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영어를 잘하게 되면 형용사와 부사는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
영상을 마치는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그리고 저희와 늘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빨리빨리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영어 실력이라는 것이 어떤가요? 빨리 했고 많이 했지만 저도 지금까지 영어는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재준 대표에게 I'm sorry와 시원하다의 차이를 물었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던 형이 저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빠른 것도 좋고 많은 것도 좋은데 할 건 하고 알 건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요. 오늘 형용사 편을 통해서 형용사와 부사,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어민의 느낌이 전달되었다면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Have a good one. Bye.